네, 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트럼프의 관세로 너무 시끄러웠던 시장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 뜨자마자 관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관세가 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력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증시의 영향력들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일주일 차트를 봤는데 어젯밤에 저는 이제 코인이 갑자기 이제 거의 88,000, 9,000까지 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이제 '다시 오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관세 로즈가든에서 발표하면서 요렇게 수직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래소에서는 80,000 깨진 것 같던데요. 근데 일단 81,00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급락을 하죠. 만약에 이때 사셨던 분들이라면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단기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그래서 살짝 회복을 해 주는 듯 했지만 지금 다시금 이제 하방에 관한 압력들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뭐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글로벌 증시를 눌렀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고, 이게 사실 이제 브리핑을 하나하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만트라 코인, 비트코인 캐시 요런 것들은 좀 잘 지켜주긴 했었는데 그 오피셜 트럼프가 특히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9%. 그래서 이제 트럼프 밈 코인이 더 낙폭이 컸다. 이게 이제 하루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하락을 하죠. 그래서 $10 아래로 이제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켈레 대통령,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 만나서 막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뭐 시장에 나오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줬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하구나.'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보통 이제 75 이상일 때 우리가 알트 불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맨날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16, 17 요 상태였잖아요. 근데 더 떨어져서 14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하나하나 저랑 이슈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본부장님이 그 라자로스 그룹 그 이야기를 좀 속보로 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뭐 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온 요 표가 참 이제 놀랍더라고요. 되게 정성스럽게 표를 만드셔 가지고 관세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관세는 이제 자기 계산법으로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이제 근데 이제 "내가 할인을 해준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50%라는 관세 계산이 나오는지 고거에 관해서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이제 중국은 참고로 67%, 대만은 64%, 한국은 50%라고 본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절반 수준으로 내가 깎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상호관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사실은 지금 현재 FTA를 맺게 되면서 0.79 예요. 환율 계산하면 사실상 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무역 국자를 낼 수가 있었고, 이 FTA가 이제 우리가 그때 한참 여러분들도 기억나셨을 거예요. FTA 체결되면서 뭐 미국산 소고기 이슈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기 때 재협상을 거쳤던 FTA의 결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표에 관해서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과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는 단서를 줬지만, 사실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50%라는 계산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우리가 흑자를 내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관한 수입을 조금 제한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 장벽을 매겨서 일부 품목에 관해서는 아예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더 나쁘고 우호국들이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임의로 이용해서 해당 강세율을 산출을 했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이 계산법 자체가 엉터리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지만 뭐 본인이 이제 "깎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25%를 부과를 한 건데, 일단은 경제학자가 이 트럼프 계산법에 반발을 했어요. 한 경제학자가 본인의 X에 "이유가 지난해
6,058억 달러를 수출하고 2,356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를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표의 39%와 일치를 한다. 그런데 같은 식으로 한국도 지난해 658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계산하면 50%가 나옵니다. 중국은 수출액 그리고 흑자 하면 67% 이게 모두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악관에서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했다면서 이를 놓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정한 계산을 할 역량이 없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청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표가 만들어진 것 자체를 경제학자들은 이제 좀 비판을 했나 봐요. 엉터리 계산이고 백악관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니.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같은 해석들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금융당당 칼럼니스트도 어떻게 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기에 서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황당하다 이 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수치가 오직 상품 교역만을 반영하고 있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무역에 관해서 우리가 서비스 무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무역에 관해서 상품만 이제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비교 우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 커피를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산 커피에 32%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멍청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비판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고 4월 9일부터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제기가 되면서 오늘 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좀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관해서 반대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가상자산 반대파 의원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SEC에. 그래서 사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쪽에서 이제 트럼프 가족 간의 관계를 이제 조사하라고 SEC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분 관련해서 좀 시끄럽잖아요. 이제 트럼프 일가가 지분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사실상 많은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가상자산 반대파 의원들이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트럼프 가족이 WLFI에 재정적으로 관여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미국의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친암호화폐적인 미국의 그런 행보에 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맥신 워터스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크 우에다 위원장 대행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트럼프 일가의 관계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씩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트럼프의 이런 행보 자체를 좀 업계에 관한 생태계 교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청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가족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 재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이해 충돌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한에서 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SEC를 포함한 연방기관의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의 트럼프의 이런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관해서는 지금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 이게 또 크립토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애리조나주에서 비트코인 비추간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원 전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애리조나주 하원 전체위원회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주 차원에서의 통과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로는 X를 통해서 미국의 애리조나주 하원 전체위원회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 SB 1025와 SB 1373을 통과시켰다고 전했고요. 네, 법안은 향후에 제3차 독회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하원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하원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통과가 되면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는데, 이제 애리조나주도 암호화폐에 그렇게 이제 적대적인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원 통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통과한 사례가 될 수가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나의 주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다른 주에서도 연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중앙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 차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같이 염두에 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상장 투표를 최근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닥사라고 해서 국내 5대 거래소들이 이 상장 심사를 해서 이제 만장일치가 되면은 상장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전에 암호화폐 관련한 사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 상장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제 상장을 시켰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사기가 발생을 했었고, 브로커들이 이거를 이제 상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물량을 넘기고 이제 아예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각국 나라들마다 암호화폐 상장에 관한 규정은 다른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투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투표가 돼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코인을 상장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파이코인이 제외가 됐다는 소식들 때문에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불쾌감을 이제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두 번째 보트트로 리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고요. 파이 네트워크가 이번 투표에서 또 제외가 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2차 보트투 리스트를 시작을 한다고 밝혔고, 바이낸스에 상장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직접 상장을 원하는 토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시스템인데요. 투표 대상 코인으로는 버추얼, 그리고 빅타임, UX 링크, 모르포, 그리고 그라스, 에이셔, 웰컴, 세이프, 제타, IP, 온도 파이낸스도 여기 있네요. 요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 트럼프 일가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플럼 등이 이제 선정이 됐고, 1차 투표에서는 밈코인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2차 투표는 여러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다만 시장 기대와는 달리 이제 2차 투표에서 파이코인이 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지난 1차 투표에서도 이제 제외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파이코인에 관한 커뮤니티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상장 심사의 대상으로도 넣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파이코인 보유자분들에게는 약간의 그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지난 1차 상장 투표에도 제외된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낸스 자체는 바이낸스 코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만 투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제외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파이코어 팀이 바이낸스 파이 네트워크와 락업, 그리고 소각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상장 투표 기준 자체가 바이낸스 코인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바이낸스 측에서의 입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제외가 됐다, 요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칼럼 같은 거예요. 블록미디어에서 가지고 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통화 체계의 도전장을 이제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워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미국 달러 공급량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이 통화 공급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통화 공급량은 경제 내에서 거래나 저축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의 통합을 뜻하는데,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경제 안정성 등에 활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M1 그리고 M3, M4, M2 뭐 이렇게 이제 그게 통화 공급량 지표잖아요. 그래서 M2 지표랑
이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육성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자산과 비교를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점들이 이제 업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적으로 달러를 지향을 하고 클래식 스테이블 코인은 1:1 달러 페그 유지와 지급 준비금 기반이라는 점에서 M1과 가까운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M1이라는 거는 지폐, 수표, 입출금 계좌, 저축성 예금, 여행자 수표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내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적 성격이 강해서 통화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측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수익형 토큰 제외하고 클래식 스테이블 코인만 기존 통화 지표와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따가 볼 건데요. 요 지표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전통화폐의 디지털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M1과의 비교는 일상생활 거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지금 이게 멈췄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M1의 수치가 여기가 확인이 되실 거고 그리고 M2의 수치가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공급량들이 이 M1과 M2 통화와의 이제 비교점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달러에 관해서 이제 디지털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통화는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뭐 국채 매입, 지준율 조정,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대가 되는데 민간은행의 예대마진 창출 구조가 더해지면서 M2 등의 지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고 은행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아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또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만큼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만약에 M1과 M2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수립 시 이들을 고려해야 할 그런 요소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워치는 시각화 도구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요렇게 M1과 M2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오게 되면은 이게 연준 입장에서도 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육성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연준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칼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요 기사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제가 열심히 좀 전해드렸습니다.